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2022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연방예산국 12월 기준율 1%포인트 초과하게 되면 연방부채 이자 비용이 무려 30조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2%포인트 초과하게 되면 1년 세수 전부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해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게 되면 금 선물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래 미국 경제에 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의 추가 차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전염병의 나머지 부분을 털어내고 의회는 더 이상 예산 적자 지출 계획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획대로 2017년 세금 감면이 2025년에서 만료되도록 허용하고 경제, 경기 침체, 전쟁, 기후 문제 및 세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면서 다음 30년 동안 일관되게 잘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환경에서는 2050년 전방 부채가 전체 미국 경제 규모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위기는 경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2022년 초에 이미 23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약 6조 달러를 더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팬데믹 기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발생한 부채는 지난 수십 년의 정부가 일으킨 부채 쓰나미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정부 지출이 진짜 원인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차입금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 방대한 부채가 더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올해 초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표준적인 통화정책이고 기본적인 거시경제학의 원칙이지만 미국의 방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맨하탄 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이고 상원 예산 담당자였던 브라이언 리들은 재정정책이 연준의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취하면 무책임한 의회가 저지른 방대한 국가부채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 보고서에서 리들은 연방정책 결정자와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및 통화 함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면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공공부채의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일으킨 방대한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연방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부채 금액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고려사항은 연방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매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머카투스 센터의 경제학자 브루스 옌들이 리즌닷컴에서 설명했듯이 지난 20년 동안 금리 하락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정부가 훨씬 더 높은 연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2008년 국가부채 이자 비용은 고작 2,530억 달러였고 이 기간에 전체 부채가 2배로 증가했으나 2015년까지 그 수준에 머물렀다고 썼습니다. 사실상 10년 동안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이자율은 정치인들에게 부채를 제한해야 할 즉각적인 예산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부채의 장기적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전이되지 않을 문제를 무시하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현실이 아닙니다. 고금리 신용카드가 저금리 자동차 대출보다 상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이율은 연방부채를 상환하는 연간 비용을 추가합니다. 의회가 더 이상의 부채 차용을 승인하지 않아도 이자율이 오르면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채 이자 지불에 사용될 달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더 높은 이자 지불로 인해 의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예산의 다른 부분을 삭감하거나 또는 세금을 인상해서 경제에서 더 많은 수입을 빼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리들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장기 이자율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주택 매입자가 30년 고정 모기지론이 있다면 금리 인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평균 만기가 69개월에 불과한 단기 부채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전체 국가 부채가 더 높은 금리로 이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의 장기 예산 전망은 미래 부채 비용 및 기타 예산 문제에 대한 전망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데 2051년까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내 총생산의 8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로 약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방송 서두에서 제시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치 못한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고 대규모 경제적 혼란이 없는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방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세수 중 약 절반을 소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CBO의 예상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비용이 30조 달러 증가합니다. 이는 국가가 같은 시간 동안 군대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2051년까지 이자 비용이 GDP의 13%를 소비하게 되며 이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모든 세금 수입의 약 70%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자율이 이러한 연방 예산국 기준선보다 평균 2%포인트 높아진다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51년까지 세수의 100%가 될 것이라고 리들은 계산합니다. 세금 수입의 모든 1달러는 이미 빌린 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 사회 프로그램, 사회보장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을 위해 단돈 1달러도 남겨두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리들은 부채가 급증하면 약간의 금리 변동이라도 엄청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층권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것은 연준이 간섭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가 수년간 방탕한 재정으로 중앙은행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준은 이자를 인상해서 부채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결정입니다.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실제 임금을 낮추게 되며 퇴직을 대비해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축을 인플레이션이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국가부채에 관한 연방정책이 좋은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하락하는 이자율이 정치인을 잘못된 안정감으로 몰아넣었고 빈약한 예산 편성은 국가의 대차 대조표를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은 이자율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미국의 민간 중앙은행 연준의 딜레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면 연방정부가 공공부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수 있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 사회 전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방정부의 부도를 피하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금 선물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파르게 오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